뉴라이트가 등장하는 게 과거 청산을 때문에 등장했습니다. 과거 청산이라는 게 우리 친일파 문제에서부터 한 번도 청산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과거, 흘려보낸 과거의 기회가 많습니다. 해방 직후에 친일파 청산했어야죠. 한국전쟁 때 그것도 잘 정리했어야죠. 4.19 나고 난 때는 했어야죠. 79년 박정희 총 맞았을 때 했어야죠. 97년 했어야죠. 6월 1일 때 했어야죠. 97년 IMF 위기 왔을 때, 유엔의 위기 왔을 때 국제금융기구가 한국의 재벌과 관련된 개혁 투자국까지 했습니다. 그거 못했죠. 2004년도에 탄핵 그 직후에 개혁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모양이었거든요. 걔네들은 몇 번을 살려줬어. 몇 번. 이번 촛불에서도 몰아붙이는 데다가 또 유신 부족해서 못했죠. 결국 우리가 흘려보낸 기회가 크게 많았습니다. 근데 2004년도에 탄핵 이후에 이제 그 과거 청산을 본격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때 호위병처럼 등장을 한 게 뉴라이트입니다. 투고 세력이. 그래서 투고 세력이 2004년 8월 15일 날, 그러니까 2004년 3월달에 탄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5월달에 4.15 총선을 거쳐서 5월달에 복귀했잖아요. 그리고 8.15 기념식 날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청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고 과거 청산하자.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과거사 기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위기 상황에 등장을 한 게 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역사 문제를 들고 나오고 과거 청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불과 7년 만. 전쟁 끝나고 만 7년이 안 돼서 4.19가 일어난 겁니다. 전쟁이 53년 7월 27일 날 끝났어요. 4.19가 만 7년이 안 돼서 60년 4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영국 기자는 뭐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되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게 더 쉽겠다. 그렇게 떠들던데 누가 나왔습니까? 어린 학생들. 촛불도 어린 학생들이 들었듯이 고등학생들이 먼저 나와서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나온 구호가 뭡니까? 자, 세상을 바꿉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는 학생들이 외친 거예요. 그때 가자 북으로는 진짜 가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때 그 구호를 외치는 20살 청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쟁 때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전쟁 때 10살이에요. 50년도에 엄마 나 금방 올게 하고 아빠 손잡고 남쪽에 내려왔는데 그거 끊어진 거예요. 그 10살짜리가 남쪽에서 대학생이 됐어요. 가슴 속에는 10살 꼬마로서 엄마를 그리는 마음이 그대로 있죠. 10년 만에 세상에 바뀌었어요. 가자 북으로. 그 구호 가자 북으로 오라나무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들어도 찌릿찌릿한데 아직도 찌릿찌릿한데 40년 전, 벌써 50년 전이네, 4.19가. 5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지금은 70입니다. 지금은 시청 앞에 나올지 모르죠. 군복 입고. 이 촛불들이 나가면 진다고. 그러나 그 세대가 그때 60년도에 그 구호를 외칠 때 진짜 가자는 얘기였어요. 힘이 실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통일 열기가 높아지면 누가 두렵겠습니까? 친일파가 두렵겠죠. 왜? 북은 친일 청산을 했는데 남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반쪽만 한 거 아닙니까? 나머지 반쪽 어떻게 해요? 이쪽에 묻은 검정을 이쪽에 묻히겠습니까? 남은 반쪽 맞아서 해야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60년이면은 해방되고 15년밖에 안 지났어요. 15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김영삼 때입니다. 엊그제 했잖아요. 20대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쯤 나이 먹으면은 엊그제처럼 엊그제 같은 거예요. 해방돼서 친일파 청산 당연한 겁니다. 친일파 떨겠죠. 군대 떨겠죠. 통일되고 나면 군대 팍 죽일 테니까. 그럼 대한민국에서 4.19가 났을 때 제일 떨었던 놈은 누구겠습니까? 군대에 있는 친일파죠. 그러면 5.16이 괜히 일어난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가 왜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박정희도 대표되는 그 군부와 친일파 다 합쳐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유신이 왔어요. 그리고 한 7년쯤 지나요. 그리고 이제 군정을 하다가 민정이양하고 한 7, 8년 해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어도 다시 한 번 해서 대통령 3선을 했는데 71년도에 3선 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명박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사법파동 터졌죠. 수장의 파동 터졌죠. 의사하고 판사가 데모했으면, 파업했으면 불장 다 본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뭐 하겠습니까? 광주 대단지 자꾸 터지고 줄줄이 터지니까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그걸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유신을 단행했습니다. 유신이 되니까 또 이것도 비슷해요. 밝게나 하다 60년대 말에 그래도 한국의 지식인 사회가 좀 형성이 되면서 비판적인 지식인들 나왔다 하다가 싹 얼어붙었습니다. 싹 얼어붙었습니다. 유신 헌법을 고치자고만 해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버렸습니다. 용산 진압하고 진압을 해서 거기서 여공 한 명이 떨어져 죽었죠. 김경수. 그게 79년 8월입니다. 거기서 박정희가 총 맞을 때까지 딱 2달 반 걸렸습니다. 그 직전까지 서울대, 연고대 같은 데서 한 학교에서 5명을 못 모아서 대본을 못했는데 민중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지식인이 아니라 민중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암울했던 시간에서 박정희 머리에 바람구녕 나는 데까지 2달 반 걸렸습니다. 역사가 바뀌려면 크게 또 놀랍게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박정희 머리에 바람구녕 났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또 놓쳤죠. 박정희 없는 새끼박는 시대가 이기는 겁니다. 광주가 이겁니다. 왜 김재규가 박정희 머리에 총을 쐈습니까? 올해가 김재규 30주년이에요. 박정희 재선날 30주년이죠. 그 재선날이 누구 재선날하고 같아요? 저 손길에 밥상 같이 받을 사람이 한 명 딱 있어요. 또 박정희랑. 이또 효범이랑 재선날이 같습니다. 박정희하고. 우리 역사가 그렇게 그렇게 오는 과정에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 중에 뉴라이트가 된 사람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촛불 들고 있고 지금 진보 진영에 남아있고 뭐 인생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생각 바뀌는 거는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뉴라이트들 그러니까 해도 넘어가죠. 생각만 바뀌어도 좋은데 바뀌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온건 보수입니다. 합리적인 보수예요. 왜? 우리나라 보수가 언제 말로 설득을 해봤습니까? SBS에서 특집했죠. 이회영 선생님 때. 이런 분들이 진짜 보수죠. 이회영 선생 같은 분, 우리나라 최고 갑부 집안입니다. 최고 명문가예요.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준재벌급이에요. 몇백억 대의 재산을 토지로 갖고 있는데 그걸 처분해서 만들어놨어요. 이회영 선생은 고종의 측근이었다가 해금 밀사 사건에 막힙니다. 돌아오지 않는 밀사를 보낸 게 실무를 담당하는 이회영 선생. 그렇다고 그런 분이 변화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나키스트까지 갔어요. 김수영 시인이 이렇게 썼죠. 썩어 빠진 대한민국이 괴롭지 않다. 오히려 흥분하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왜 친일파들 손에 넘겨줘야 합니까? 저는 국가정체성 논쟁, 이거 우리가 한번 대책에 진짜로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여러분들 훼손을 시켰습니까? 그럼 국가정체성 따진다면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따진다면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바로 저는 임시정부와 재헌헌법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정부의 정강정책과 재헌헌법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논할 수 있습니까? 다른 지주 찾을 수 있습니까? 재헌헌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파가 만들었습니다. 좌파가 만들었나요? 좌파 선거 보이콧했습니다. 중간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협정이었죠. 선거 보이콧했습니다. 일부만 챙겼어요. 중간파 중에 아주. 그런데 그 우파가 만든 재헌헌법이 어떻습니까? 임시정부 강령을 정강정책을 대개 기승을 했습니다.
촛불운동을 계승했다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민중의 공공의 안녕과 복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미 재헌헌법을 관통하는 내용은 공공성입니다. 촛불단 어떻게 나타났죠? 이명박이가 중국 갔다 왔잖아요. 우리 한참 촛불 들고 있을 때 중국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중국 갔다 오자마자 귀국 일성이 뭐였습니까? 비서실장이나 뭐 어청수장 보고를 하니까 그딴 거 말고 누가 돈 내서 촛불 샀어? 배후가 누구야? 지 머리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쪽 동네는요. 우리가 그쪽에 큰 차이는요. 여러분 누구 돈 받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돈 써가면서 나왔어요. 여러분 대가를 보장 받으셨습니까? 이명박 정권이 물러나고 나면은 용인 촛불한테는 용인시장이나 뭐 군청에 뭐 주고 그 대가 보장 받으셨습니까?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걔네는 그거 없으면 안 움직여요. 자기 돈 갖고 나온다는 게 미친 짓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학생들이 정의감 때문에 대문을 했다고 얘기하면 웃기지만 하면서 다람에서 뚫게 패면서 배후가 누구야 묻는 겁니다. 그랬던 놈들이 줄줄이 계속 앉아있고 대통령까지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촛불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죠. 뉴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뺏긴 헌법 정신을 찾아와서 뉴라이트들과 붙어야 됩니다. 뉴라이트들은 또 누굴 옹호합니까? 친일파를 옹호합니다. 친일파 민족관입니다. 뭐라고 옹호해요? 친일파는 뭐의 아버지입니까? 문명의 아버지.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 박정희는 근대화의 아버지. 전두환은 아직 그 반여자까지는 안 올랐지만 친북 좌익 척결의 아버지. 친북 좌익 척결에 공이 많았다고 국방부가 또 교과서 수정 안 됐다가 몰매 맞고 이제 걸어두긴 했지만 한다는 얘기가 진보 진영이 그렇게 비판하는 건 부친살해라는 거예요. 부친살해는 뭡니까? 최고의 패륜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한 번 하고 넘어갔으면 참았을 텐데 계속 부친살해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마이크 왔을 때 저 한마디 있는데요. 이승만 우리 아버지 아니거든요. 박정희 우리 아버지 아니거든요. 왜 부친살해는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을 때 쓰는 얘기입니다. 역사적 인물을 평가하는 거에다가 부친살해라고 얘기하면 이해서 고층모독이 어딨습니까? 족보모독이. 그러면서 얘기했죠. 당신들이 부친살해라고 하는데 똑똑히 봐라. 지금 민간인 학살 땅 파면 이골이 나오는데 땅 파면 해골이 나오는데 그때 아버지를 살해당한 사람들, 아버지의 어머니를 살해당한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불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부친살해냐. 이승만의 민간인 학살을 비판하는 게 어떻게 부친살해냐. 박정희의 고문을 비판하는 게 어떻게 부친살해냐. 이거는 그때 킥소리도 못하고 죽어간 아버지의 귀환이다.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때 킥소리도 못하고 죽었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빨갱이 자식으로 숨도 못 쉬고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불러내는 작업이지. 이게 과거 청산이죠. 어떻게 이걸 갖다가 부친살해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이렇게 붙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뉴라이트하고 우리가 붙는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일 겁니다. 과거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우리가 거기서 반드시 주장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는 임시정부와 재헌헌법을 우리의 근거로 많이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울림이 있죠. 조생 선생님 표현에 법전을 읽다 보면은 아름다운 울림인데 우리 재헌헌법 아름다운 울림이 있습니다. 비록 우파가 만들었지만 우파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 진보적인 내용이 들어갑니까? 혁명을 막아야겠기에 대중들은 요구했기 때문에 부산에 가서 한번 느꼈어요. 부산에 갔더니 거기 이제 박종철 20주기의 추모 강연회를 갔습니다. 그 추모 강연회에 정철이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거기 모교 해경고등학교에서 20주기 추모식을 하면서 부산적 추모식을 하면서 이제 제가 초청강연 연사를 합니다. 제 앞에서 이제 추모식을 하는데
거기 아주 세련된 옷차림의 젊은 여성이 한 10여 분이 오셨어요. 저분들이 누군가, 이제 이번 촛불 때는 여러 카페에서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전에는 이제 그런 분들 보기가 어려웠었는데, 저분들이 누구지 하고 보니까 KTX 여성분들이었습니다. 정말 용모를 기준으로 뽑는다고 하니까 저런 분들인가 보다 할 정도로, 눈에 확 뜨이는 분이었는데, 그분들이 왜 오셨냐 하고 이제 주최측에 물어보니까, KTX 여성분들이 박정철 인권상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야, 그건 누가 심사위원인지 모르지만 정말 상 잘 줬다. 네, 박종철의 이름으로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박종철의 이름으로 그래 KTX 여성분들을 격려해 주는 거 참 좋은 일이야.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승무원 지부장님의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마이크를 잡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싸움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여러 군데서 관심도 많고 지원도 많았는데, 시간 좀 지나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너무 힘들고, 안에서도 떨어져 나가고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 때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상을 준다고 했더라. 그래서 그때 사무실에 있던 친구들한테, 야, 우리 상 준다! 했더니 다 팔짝팔짝 뛰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다 좋아. 그리고 전화를 끊고 물어봤대요, 서로. 근데 박정철이 누구니?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띠용이 있죠. 정말 그 망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KTX 세대들이 모르는 거구나. 그런 민주화운동이 어떻게 미치겠어요? 더군다나 KTX는 어땠어요? 그 잘린 사람이 누굽니까? 7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또 세 손가락에 꼽히기 유명했던 이철이, 도덕 사용소 이철이, 민청년 사건의 주역 이철이 KTX 사장이 돼서, 코너일 사장이 돼서 여성분들을 자른 그런 셈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어떻게 미쳤습니까? 그럼 지금 비정규직들에게 촛불은 어떻게 미쳤습니까? 민주화운동은 어떻게 미쳤습니까? 지들끼리 다 해먹고, 민주화운동 하던 사람들 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총리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었겠구나. 우리가 실제 생활 현장 속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아까 그 촛불, 용산,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용산도 많이 다니시고, 근데 우리가 그 밑바닥에서 거기서부터 다시 그리고 시작을 하되 끈질기. 여러분들이 끈질긴 걸로 따지면 이제 대한민국 최고 분들이 모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여러분 역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솔직히 참 우울한 시간입니까? 용산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정말 막말로 그런 생각 여러분도 드실 겁니다. 아니, 쇠고개 갖고는 몇십만이 모이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몇천 명밖에 안 모입니다. 현재 소 한 마리 죽은 거에는 200만이 가서 눈물을 흘리고, 사람이 6이나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여러분들 답답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크게 바뀌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대학에서 데모 주동자 한 팀 5명을 못 모아서 데모 못하던 때에서부터 박정희 머리에 바람구녕 날 때까지 2달 반밖에 안 걸렸던 거. 또 4.19에서 그렇게 한국전쟁 때 다 깨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일어나는데 17년이 안 걸렸었던 거. 그런 것들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간, 가장 암담한 시간이 바로 역사가 바뀌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역사가 바뀌는 그 순간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끈질기게 지켜오셨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좀 더 우리가 낮은 곳으로 더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잘 해주셨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주셨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